네, 여러분 자율주행의 이해 차량 공유 플랫폼 두 번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차량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율주행과 함께 날개를 달아서 시장 전망도 더 우세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렌터카와 그리고 카 쉐어링 그리고 카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카 쉐어링과 카 헤일링과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개념상의 차이를 지난 시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차시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차량 공유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즉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려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리고 반대로 차량을 공유하려는 그런 경향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차량 공유가 그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특히 왜 자율주행이 차량 공유와 만났을 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번 차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나무 14만 8천 그루, 14만 8천 그루를 세이빙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가 그렇다면 왜 나무를 세이빙을 할 수 있느냐 설명 보시면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의 자동차 약 13대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13대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공유에 대한 경향성이 증가하면서 개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향이 반대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도로 위의 자동차 수는 감소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만 줄어도 나무를 65그루 정도를 심는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연간 나무 14만 8천 그루를 심는 효과라는 말씀이었군요. 예, 연간 14만 8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8천 그루를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간 보시는 것처럼 약 한 700여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가 결국은 전체 도로 위의 자동차 수를 줄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는 효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드는 효과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CO2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카쉐어링의 어떤 자동차 그리고 카쉐어링에 대한 경향의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친환경적이고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지는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보면 이 카쉐어링 이 자율주행과 결합을 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유 차량 한 대가 증가하게 되면 15대의 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유 차량이 워낙 이동성이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 스스로가 개인이 일일이 차를 소유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 중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주행으로 인한 또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미국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지금 약 한 2.1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1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약 1.2대로 감소한다는 거죠. 약 한 절반 정도 가까이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로 인해서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려는 경향성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도 가능해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는 약 한 최대 60%까지 저감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나 수소차 등 기본적인 친환경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자동차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논하지 않고서라도 이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만으로도 환경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야,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 공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본인이 차를 소유하지 않으시고 100% 카쉐어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맞나요? 예. 맞으시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어떤 그 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또 동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개인의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 주장에 있어서 어떤 신빙성은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차량 공유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개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욕은 줄어들 것이다. 뭐 지난 시간에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도 차량 공유의 활성화로 인한 어떤 개인의 차량 소유의 감소를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싱크 X라는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보시면 네. 2030년이거든요. 예. 2030년에 이 USA 오토 인더스트리 넘버예요. 예. 이 미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각종 지표의 수치들을 2017년하고 2030년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17년과 30년, 한 13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눈여겨보는 거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어떤가요? 2017년에는 뭐 관련된 어떤 그 비용 규모가 시장 규모가 0달러인데 2030년이 되면서 이것이 급증해서 640억 불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고서에 담았군요. 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우리가 마침 또 지난 주차에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 배우셨겠지만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차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욜로나 SSE나 RCNN 기반의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학습을 해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영상 내 어떤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팅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17년 시점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도로 위의 자율주행 차량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 규모 자체를 산정을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2030년만 되더라도 도로 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 주차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나 이런 자동차 시장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의 경우에도 4대 중 1대라든지 4대 중 3대 정도는 203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35년에 4대 중 1대 내지는 최대 3대는 도로 위의 자동차 중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오일입니다. 오일. 오일은 지금 현재 2,910억 불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이 되니까 거의 뭐 10분의 1, 1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음 항목에 나오는 전기라는 항목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미래차로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전기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에는 오일을 기반으로 엔진이 구동되는 차량보다는 배터리를 기반으로 이제 구동되는 차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일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는 거의 1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그와 연결해서 바로 결과적인 이 석유 세금,
석유 세금도 지금은 뭐 520억 불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440억 불 정도로 한 1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과 13년 사이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겠죠. 전기는 어떤가요? 반대급부로 오일에 대한 시장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는 2017년 기준 3천만 불이었다면 2030년에는 한 40억 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140배 정도에 가까운 규모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군요. 그만큼 미래차,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내 수요라든지 실질적인 시장 규모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생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규모가 5,700억 불 정도인 것 같아요. 5,700억 불 정도인데 이게 2030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5분의 1 이상 규모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항목들이 뭔가요? 이런 항목들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이런 자동차 시장이 크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과 어떤 공유 차량의 활성화로 이런 생산, 자동차 절대적인 대수의 생산에 있어서 이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뒤에 따라서 보험료도 지금 2,280억 불 수준에서 430억 불 수준으로 감소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동차 생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판매 세금 같은 것들이 13년 사이에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 보시는 이제 중고차 판매 시장이라든지 렌트카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차량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아마 렌트카 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2030년 뭐 그냥 아예 렌트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개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그런 경향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량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중고차 판매 시장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하나를 보더라도 자율주행과 미래차와 어떤 친환경차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규모는 커지는 거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전기와 같은 부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 대수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친환경차가 증가하면서 오일이나 뭐 보험료, 유지비, 세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차량 공유 활성화로 인한 시장 전망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관련된 어떤 예측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공유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량 공유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키 플레이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온 자료를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인지도가 또 높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는 이제 미국의 기업이죠. 미국의 기업인데 2018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탑승 횟수가 무려 1,500만 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두터운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서비스 종류입니다. 우버만 하더라도 우버 이츠라고도 있고요. 또 우버 X, 우버 풀, 우버 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브랜드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에 무려 600개 도시에 현재 좀 진출을 해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가 있다면 또 대표적으로 또 미국의 다른 기업은 이제 리프트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이제 우버보다 조금 더 늦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리프트 역시 대표적인 차량 공유 업체고요. 특히 CES와 같은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그 ICT 분야 최대 규모 전시회죠. 거기서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해서 굉장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나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용자 수도 우버와 만만치 않습니다. 3,1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우버는 이제 65개국 600개 도시 상대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반면에 리프트는 이제 미국 내 300개 도시와 캐나다, 미주를 중심으로 이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우버와 리프트가 있다면 중국에는 누가 있나요? 중국에는 대표적인 또 차량 공유 업체가 디디 추싱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리프트와 같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예, 사용자 수가 일단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5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중국 내 도시라든지 기타 이제 뭐 멕시코나 일본, 브라질 등의 도시의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뭐 우버와 리프트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디디 추싱이 있다면 우리 동남아에는 제가 얼핏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랩이라는 또 차량 공유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리프트보다 더 많은 전체 이용객 수를 2018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만 사용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1일 탑승자 수도 400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 도시 한 8개국 정도의 총 한 336개 도시에 걸쳐서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이 각각의 어떤 지역을 고객 확보층으로 삼고 있는 이런 차량 공유 업체들이 있고요. 인도에도 있습니다. 예, 인도에도 올라라고 하는 차량 공유 업체가 있고 또 인도의 어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1억 5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인도나 호주 등 인도나 호주 등 몇 개국에 걸쳐서 169개 도시에서 주로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물론 다양한 차량 공유 업체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1세대 시절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대표적인 5개 키 플레이어는 이렇게 우버, 디디 추싱, 리프트, 그랩 그리고 올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우버와 리프트는 반드시 꼭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그 우버가 진출하고 있는 주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5개국의 600개 도시의 주요 이용자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차량 공유 브랜드들이 특정한 지역에 좀 기반을 해서 사용자를 주로 보유하고 있다면 우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 공유 업체로서는 이제 최초로 설립된 업체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이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우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파악을 한 우버의 기업 가치는 한 뭐 12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0조에서 한 140조에 달하는 이제 기업 가치인데요. 물론 이제 뒤따라 설립된 업체들도 그에 못지않은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거는 이 우버가 차량 공유라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가지고 130조, 140조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30조, 140조. 사실 절대적인 숫자를 듣기만 해도 큰 숫자인 걸 알 수 있지만 참고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계의 빅3 기업이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나 크라이슬러. 예, 이 세 개 기업의 총합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버는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차량을 제조하거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하나, 차량 공유라는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도 미국의 3개 제조사의 총합보다 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비우버의 진출 영역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 보라색이 이제 리프트군요. 리프트는 주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디디추싱입니다. 디디추싱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즉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또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초록색 보이십니까? 네, 초록색이 이제 그 구글 죄송합니다. 그랩이 되는 거죠. 예, 그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인도의 올라라든지 이런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시장에 있어서도 살짝 판도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판도의 변화일까요? 바로 사실 차량 공유 업체는 차량 공유만을 하던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차량 공유 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공유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프트와 자율주행 차량 활용한 차량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휴를 통해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를 통해서. 도요타는 이제 우버라든지 이제 디디추싱과 같은 기업과 제휴를 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나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VC나 어떤 지분 투자나 M&A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엔 인도의 올라에 한 3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19년도 3월에 단행을 했고요. 뭐 BMW나 볼보 등은 이제 미국의 줌에 4,400만 달러를 또 VC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스핀사에 한 1억 달러의 전략적인 M&A를 실시를 하면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차량 공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업체는 바로 이 세 번째죠. 아예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아예 본인이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다임러라는 그룹은 카2고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한 지도 사실은 꽤 됐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차량 어떻게 보면 우버보다 더 빨리 설립을 해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요. 이후 독일의 기업을 인수를 해서 또 카쉐어링 서비스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도 드라이브 나우라는 또 플랫폼을 설립을 2011년도에 합니다. 직접 자체적으로 역시 공유를 운행했고요. 이 BMW가 바로 위에 제시했던 다임러사와 또 합작사를 또 19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인 모이아 서비스를 2016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 공유 시장에 적극적으로 뭐 어떤 방법이든 제휴든 아니면 M&A든 아니면 자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든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완성차 업체가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한 사례들을 좀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BMW, 뭐 PSA 그룹, 뭐 포드, 뭐 폭스바겐, 다임러 등등 해가지고 몇 년도에 어떤 투자 방법을 걸쳐서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 보면은 뭐 중복되는 기업들도 보이고요. 도요타나 뭐 BMW, 뭐 다임러 같은 경우. 이 차량 공유 시장 진출을 완성차 기업들이 생각보다 꽤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완성차 업체들이 아예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렇게 상용화하는 사례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뭐 GM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또 메이븐이라는 메이븐 오타입니다. 메이븐이라는 P2P 카쉐어링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폭스바겐의 모이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BMW 또 리치나우라는 플랫폼도 B2C 기반의 어떤 카쉐어링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딜리버리 카라고 하는 B2C 기반의 카쉐어링 플랫폼을 2017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딜카맨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차량을 전달을 하는 그런 배달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업체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열심히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완성차 업체가 왜 이렇게 차량 공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완성차 업체가 차량 공유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까요?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차량 공유 사업자가 이 완성차에 대한 새로운 판매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이런 차량을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차량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면, 이제는 완성차 업체 이상에도,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판매처를 개개인의 소비자가 아닌 차량 공유 사업자로 돌려야 하는 거죠, 시선을. 그러다 보니까 차량 공유를 제공한 업체에 또 차를 판매를 하면서 그 차량 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차량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이런 센서들이 아직은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타고 가시는 차량과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값이 좀 고가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운행을 통해서 뭔가 좀 수익을 내는 그런 로보택시 기업 같은 것들은 이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송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공유를 결합하는 것이 이 완성차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거나, 그리고 차량 공유와 관련해서 뭐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런 차량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ICT 업체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차량 공유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근에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어서 완성차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ICT 업체들도 이 차량 공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뭐 알파벳, 뭐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두와 같은 이런 ICT 기업들이 뭐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뭐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 뭐 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주로 뭐 벤처 캐피털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 같은 거를 설립을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를 결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드리고 있어요. 뭐냐? 왜 자율주행이 차량 공유와 만날 수밖에 없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버스, 자율주행 버스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소유입니다. 그 어떤 비용의 차이를 보실까요? 내가 차량을 소유했을 때 어떤 드는 비용, 그죠? 자율주행 버스나 차량을 내가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드는 비용 어떤가요? 굉장히 운임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이 차량 공유 업체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은 뭐냐? 바로 드라이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 비용이 상쇄될 뿐만 아니라 또 운전석 자리에 또 추가로 승객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운임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차량 공유 첫 번째 차시로 차량 공유 업체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 공유 플랫폼을 왜 굳이 우리가 자율주행 수업에서 다루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의 차량 공유 업체는 이제 우버와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 공유 시장에 대한 완성차 업체나 ICT 업체의 관심이 지대하다. 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차량 판매처를, 새로운 판매처를 차량 공유 업체로 보고 신차를 공급을 하면 한편 그 차량 공유 업체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ICT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휴나 M&A나 자체 플랫폼 등을 활용을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율주행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운전자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공유 업체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은 굉장히 손을 맞잡을 만하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상기하면서 이번 차시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